아버지 재산 날아가도 우리는 괜찮아요. 문 안에서 들려오는 장남의 목소리가 차갑게 메아리 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900억 자산가였던 김도연 회장은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집, 명품 자동차, 은행 통장의 숫자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자식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인터폰 끄고 자. 어차피 돈 없으면 안 올 거야. 둘째 딸의 집 2층 불빛이 꺼지는 순간 회장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곳,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막내딸의 반지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맨발로 달려나온 딸이 회장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구겨진 봉투 속 전세 보증금 전부와 사랑해요. 아빠라는 쪽지가 들어있었죠. 과연 회장은 왜 이 봉투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걸까요? 돈으로 가족을 시험한 회장이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회장과 그 가족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도현그룹 본관 78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에 든 와인 잔을 천천히 돌렸죠. 71살 900억 원대 자산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하셨다고요? 비서 한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 집에서 먹으려고. 따님이나 도련님께서 오십니까? 김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밥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장남 준호는 3년 전부터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차녀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은 지 6개월째였습니다. 막내딸 은지는 10년 전 그가 직접 집에서 쫓아낸 뒤로 소식조차 몰랐죠. 아니, 혼자 먹어. 저녁 8시 한남동 저택식탁에는 12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으니 이 거대한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는 중얼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내리다가 준호라는 이름 앞에서 멈췄죠.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한영수를 불러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수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도현그룹 부도서를 흘려. 한영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내 말대로 해. 경제신문에 제보하고 채권단 압류 소문도 퍼뜨려. 그리고 이거. 김도연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낡은 점퍼와 헐렁한 바지가 들어있었죠. 이 옷을 입고 자식들을 찾아갈 거야. 내가 정말로 무너졌을 때 누가 내 편에 남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차마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사흘 뒤 인터넷 뉴스에는 도현그룹 부도설이 도배됐습니다.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고 주식은 폭락했죠. 김도연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거울을 봤어요. 평소 맞춤 정장만 입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초라한 옷이 지금의 마음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한영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이 없는 아버지를 자식들이 어떻게 대할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오후 김도연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장남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창동 언덕 위 500평 대지에 세워진 현대식 저택이었죠. 김도연이 20억을 들여 준호 부부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도연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뉴스 봤어? 아버지 회사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김도연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그러게. 나도 확인해봤는데 채권단이 압류 들어갔대.
900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지. 준호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이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속받을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난 진작에 대비했어. 작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 30억 어치를 내 명의로 빼돌렸거든. 공증까지 받아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김도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찾아오시면 어쩌려고? 찾아와? 돈 없으면 안 올 거야. 아버지는 평생 돈으로만 사람을 대한 분이잖아.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빈손으로 자식한테 오겠어? 그렇긴 하지. 뭐 아버지 재산 날아가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자금, 사업 미천까지 모두 대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걱정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재산을 빼돌렸다니. 김도연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지만 눈앞이 흐려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다르겠지. 김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녀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압구정동 타워팰리스 65층, 김도연이 80억을 들여 마련해준 아파트였죠. 저녁 7시 김도연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김도연은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인터폰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김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아빠야. 김도연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 문 좀 열어줘.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2층 거실 불빛이 스르륵 꺼졌어요. 김도연은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딸은 지금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였어요. 서연아, 제발. 김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10분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65층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야경이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900억을 가진 회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같았습니다. 돈은 있어도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영수야. 네, 회장님. 은지, 막내 은지 주소 알아낼 수 있어? 한영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한영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삼복도로 237번지. 반지하입니다. 김도연은 그 주소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부산, 그것도 삼복도로 반지하라니. 10년 전 자신이 쫓아낸 딸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김도연은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1등석 대신 일반석에 앉았어요. 낡은 점퍼 차림이 1등석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부산역입니다. 2시간 40분 만에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김도연은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탔어요. 평생 운전기사가 모는 차만 타던 그에게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감천동 삼복도로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나요? 기사에게 물었더니 기사는 힐끗 글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종점까지 가세요. 거기서 걸어 올라가야 해요. 버스는 비탈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낡아졌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좁은 골목, 빨랫줄에 걸린 빨래들. 김도연은 이런 곳이 서울에서 불과 4시간 거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종점에 내려 걷기 시작했어요. 경사가 심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71살 노인에게는 가혹한 길이었어요. 227, 229.
번지수를 확인하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어요.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237번지. 드디어 도착했어요. 반지하 입구 앞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도연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려서 노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하겠다면 내 딸 아니야.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남이야. 그때 은지는 울며 애원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김도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상대 남자가 가난한 학원 강사였거든요. 명문가 딸이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아버지 제발. 나가. 당장. 결국 은지는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10년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도연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도연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문만 바라봤어요. 오후 6시쯤 골목 아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아, 천천히 와. 엄마가 들어줄게. 여자 목소리였어요. 김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지였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큰 박스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은지는 절뚝거렸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 무거워. 내가 들어줄까? 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하준이. 엄마가 힘이 세니까.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김도연은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뺨이 푹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옷만 입던 딸이 이제는 낡은 패딩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그제야 전봇대에서 나와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말고 다시 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지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김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은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은지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을 껴안았어요. 너무 세게 안아서 김도연의 허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꿈 아니에요?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김도연은 딸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였어요. 그래, 아빠야. 어떻게 여기를. 그냥 보고 싶어서. 김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울다가 김도연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옷이에요? 추우시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은지는 김도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김도연은 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걸 느꼈어요. 반지하 방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6평도 안 돼 보이는 공간에 작은 싱크대와 접이식 테이블, 얇은 이불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준아, 인사드려. 할아버지야. 은지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큰 눈으로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안녕. 김도연은 처음 보는 외손자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버지, 따뜻한 거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지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도연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구석에 남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의 남편이었죠. 은지야, 내 남편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은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빚이 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일하고 있으니까.
김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빚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은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 드세요. 계란도 넣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앞에 놓였습니다. 김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아니, 맛있어. 김도연은 억지로 한 입 떠먹었습니다. 라면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준이는 이미 잠들었고 은지와 김도연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도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 건강하시면 된 거예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김도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새벽 2시 김도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잠든 사이에 떠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도연은 무심코 집어들었어요. 퇴거 예고장. 이달 말까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옆에는 병원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만성 관절염, 지속적 치료 필요. 약봉지도 보였어요. 진통제였습니다. 김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도연은 서류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은지였어요. 얇은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렇게 새벽에. 응, 호텔 가려고 내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김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짐이에요? 제발 들어오세요. 추워요. 은지야. 김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10년 전에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괜찮아요, 아버지.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데도 웃고 있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죠. 어서 들어와요. 은지는 김도연을 다시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불을 펴서 아버지에게 덮어줬어요. 제가 하준이랑 같이 잘게요. 아버지는 여기서 주무세요. 아니야, 내가. 괜찮아요. 저 젊으니까요. 은지는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김도연은 딸이 내준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누웠어요. 이불에서 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했던 거지? 아침 7시 은지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졌어요. 아버지, 드세요. 너는? 저 먹었어요. 아버지 드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딸이 먹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밥솥에 남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같이 먹자. 김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정말 배불러요. 아버지가 다 드세요. 은지야. 아버지, 제발 드세요. 안 그러면 저 서운해요. 결국 김도연은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아침을 먹고 난 뒤 은지는 공장에 나가야 한다며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일 하는데? 포장 공장이요. 시급 9,500원이에요. 괜찮아요. 9,500원. 김도연은 그 액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한 시간에 몇 천만 원씩 버는데 딸은 9,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릎은 괜찮아? 네,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요.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며 절뚝이는 게 보였어요. 하준아, 할아버지랑 잘 있어. 엄마 저녁에 올게. 응, 엄마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김도현과 하준이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하준이가 작은 블록을 가져왔습니다.
김도연은 평생 손주와 놀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색하게 블록을 쌓다가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자예요? 응.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큰 회사 사장님이래요. 그럼 돈 많으시겠네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준이는 천진난만하게 계속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아파도 병원 안 가요. 근데 제가 아프면 바로 데려가요. 신기하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김도연은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정말이요? 그럼 엄마 무릎 고쳐주세요. 엄마 아픈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할게. 오후 2시쯤 김도연은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장을 봤습니다. 고기, 과일, 우유, 빵.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을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벽에 붙은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달 말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퇴거 예정일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영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자존심이었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결국 자신이 도와주는 형국이 되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7시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도연이 차린 저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장 좀 봤어. 이렇게 많이 사시면 어떡해요? 비쌌을 텐데. 괜찮아. 아빠가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은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저녁을 먹는 동안 김도연은 은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딸은 밥을 먹을 때마다 무릎을 주물렀어요.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은지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약 먹으면 돼요. 그래도. 아버지,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알았어요. 딸이 병원비 때문에 참고 있다는 걸. 밤 10시 하준이가 잠들고 은지도 곧 잠들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퇴거 예고장,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병원비 체납액 300만 원, 카드 연체액 200만 원, 모두 합치면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도연에게는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은지에게는 평생 갚기 힘든 빚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영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6천만 원 현금으로 준비해. 내일 아침까지.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지웠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돈으로 해결하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다시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김도연은 진짜로 알고 싶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돈 때문에 받아준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용서한 건지. 새벽 3시 김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날 버렸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문전박대했지. 근데 은지는 날 받아줬어. 김도연은 그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아침 6시 은지가 일어나 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주무세요. 저 다녀올게요. 은지야. 김도연이 불렀습니다. 네. 고맙다. 정말로.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김도연은 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김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딸에게 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은지가 일찍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가방을 든 김도연을 본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냥 서울 가려고.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럼 왜요? 왜 가시려고 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집이 좁아서 그래요? 아니면 제가 가난해서요? 은지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김도연은 딸이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10년 만에 오셔서 이틀 만에 가시면 어떡해요? 저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도연은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은지가 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지야, 미안해. 아버지, 저 아직도 아버지 사랑해요. 10년 전 일은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은지가 김도연의 옷깃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김도연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울지 않고 살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몇 번이나 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어, 안 갈게, 안 가. 김도연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은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과 은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지야,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막을 권리가 없었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니?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저한테 잘해줬어요. 하준이도 무척 사랑했고요. 사고는 어떻게? 택시 일을 하셨어요. 생계를 위해서요. 그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보험도 없었대요. 치료비는 우리가 다 부담했죠. 김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10년 전에 딸을 내쫓지 않았다면 사위가 택시 운전을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사고가 나더라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운명이었어요.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 행복했어요. 남편이랑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많았으니까요. 김도연은 딸의 말에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돈만 쫓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랑이었던 거예요. 은지야, 이제 아빠가 도와줄게. 병원비도 집도 다. 아버지. 은지가 김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전 아버지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옆에 있어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도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눈빛은 맑았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로 날 사랑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부도 연극 끝이야. 오늘 당장 기사 정정해. 네. 회장님 그럼. 그리고 내일 본사 대회의실에 준호랑 서연 불러. 내가 직접 처리할 게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김도연은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오늘 공장 쉬어. 네. 왜요? 병원 가자. 무릎 제대로 치료받아야 돼. 아버지, 괜찮다니까요. 안 괜찮아. 내가 절뚝이는 거 다 봤어. 어서 준비해.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명령하던 그 톤이었어요. 은지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결과 은지의 무릎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해도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은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500만 원은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바로 수술 예약해주세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너무 비싸요. 됐어. 내가 낸다. 하지만, 은지야. 김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 말 좀 들어.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제발 치료받자.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수술은 일주일 후로 예약됐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김도연은 은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도 옮겨야 돼. 네. 무슨 말씀이세요?
퇴거 예고장 봤어. 이제 그런 데서 살면 안 돼.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다 봤어. 전세 보증금, 병원비, 카드값. 다 내가 해결할게. 안 돼요.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왜 안 돼? 아버지 돈으로 해결하면 그건 제가 아버지를 돈 때문에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도연은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지야, 너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당연하죠. 전 처음부터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김도연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거든요. 하준아, 할아버지랑 밥 먹자. 네. 세 식구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검은 콩밥과 된장찌개, 김치와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김도연에게는 호텔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엄청 맛있어. 그럼 내일도 와요? 물론이지. 할아버지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와, 정말이요? 하준이가 환호했습니다. 은지도 환하게 웃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준이가 잠들고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좁은 골목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집이구나. 은지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물 드세요. 고맙다. 아버지, 내일 서울 가신다면서요? 응. 회사 일 좀 처리하고 올게.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이틀 안에. 걱정 마.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김도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한다. 정말 많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다음 날 새벽 김도연은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김도연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 너희들을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서울역에 도착하자 한영수가 검은 세단을 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준비는 다 됐나? 네. 대회의실에 두 분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좋아. 가자. 도현그룹 본관 60층 대회의실. 장남 준호와 차녀 서연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부도설이 정정됐다는 걸 봤거든요. 아버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빼입은 모습이었어요. 낡은 점퍼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앉아. 할 말이 있어. 서연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도연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준호 집 앞에서 녹음된 대화였어요. 아버지 재산 날아가도 우리는 괜찮아요. 걱정 마. 난 진작에 대비했어. 작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 30억 어치를 내 명의로 빼돌렸거든.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서연의 집 앞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무시하고 불을 끄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인터폰 끄고자. 어차피 돈 없으면 안 올 거야. 서연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도연은 동영상을 멈추고 두 자식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어요. 할 말 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닥쳐.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가 한 행동이 전부야. 걱정은커녕 재산 빼돌리고 문전박대하고. 그게 너희의 본심이지.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오해? 김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너희 집 앞에서 들었어. 초인종 누르려다가 말고 안에서 나오는 대화를 다 들었다고. 그게 오해냐? 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김도연은 서류 두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상속 포기각서야. 그리고 절연 서약서. 지금 당장 서명해.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내 재산은 단 1원도 너희한테 안 간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해. 김도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 너희가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명 안 할 거야? 서명 안 하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 박탈 처리해. 그리고 준호, 내가 빼돌린 30억 부동산은 횡령죄로 고소할 거야. 증거는 다 있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저 감옥 가는 겁니까? 그건 내 선택에 달렸지. 지금 서명하면 모든 걸 덮어줄게.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준호가 먼저 펜을 집었어요. 서명하겠습니다. 서연도 울면서 서명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제 나가. 김도연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들어와 준호와 서연을 끌어냈어요. 아버지.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김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김도연과 한영수만 남았어요. 잘하신 결정입니다, 회장님. 한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한테 가야지.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야, 부산에 괜찮은 아파트 알아봐. 30평 정도면 돼. 신축으로. 그리고 은지 명의로 전세 계약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김도연이 수표를 건넸습니다. 은지 남편이 다니던 학원 알아봐서 장학금 명목으로 전달해. 매년 5천만 원씩. 조건 없이. 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준이 교육 자금도 별도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해. 은지가 모르게. 한영수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은지 씨가 모르게 하시는 겁니까? 은지는 내 돈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모르게 도와줘야지. 김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 다음 날 김도연은 다시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검은 세단 5대가 뒤따라왔습니다. 이사짐을 실은 트럭도 함께였죠. 오후 3시 감천동 삼복도로에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김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이사 가자, 은지야. 네. 이사요? 응. 이제 이런 데서 살면 안 돼. 가자. 김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돈 없어요. 이사 못 가요. 내가 다 준비했어. 걱정 마. 하지만, 은지야. 김도연이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제발 받아줘. 안 그러면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해운대 신축 아파트 32평. 바다가 보이는 고층이었어요. 와, 바다다. 하준이가 환호했습니다. 은지는 넓은 거실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여기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괜찮아. 아빠가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다 처리했어. 걱정 마. 김도연은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무릎 수술만 받으면 돼. 그럼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은지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지야.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도연이 직접 요리를 시켜왔어요. 중국집 코스 요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준이가 탕수육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하준이. 김도연도 행복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준이가 자기 방에서 잠들고 은지와 김도연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좀 정리할 게 있었어. 준호 오빠랑 서연 언니는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애들은 이제 만나지 않기로 했어. 왜요? 그냥 서로 안 맞더라고.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왜? 자식 둘이랑 연 끊으셨잖아요. 김도연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진짜 자식은 숫자가 아니야.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날 사랑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저 하나로 충분해요? 당연하지. 너 하나면 세상 다 가진 거야. 은지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면 충분해요. 일주일 후 은지의 무릎 수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은지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수술 무서워요. 괜찮아. 나랑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을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못될 리 없어. 최고 의사가 하는 거니까. 김도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너 꼭 건강해져야 돼.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수술 당일 김도현과 하준이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김도현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괜찮을까요? 응,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 강하잖아. 하준이의 손을 잡아주며 김도현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네. 김도현이 달려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길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은지는 여전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도연은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은지야, 아빠 여기 있어. 걱정 마. 1시간쯤 지나자 은지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응,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어. 하준이는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 곧 들어올 거야. 은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김도연은 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자기 걱정보다 아들 걱정을 먼저 하는구나. 이틀 후 은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래 입원해서 병원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건강이 먼저야. 김도연이 사과를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변하셨어요. 뭐가? 예전에는 돈 얘기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강 얘기를 하시네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늦게 깨달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뭔데요? 가족이지. 사랑하는 사람들. 김도연이 깎은 사과를 은지 입에 넣어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은지는 목발을 짚고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회사 가보세요. 괜찮아. 회사는 영수가 알아서 해. 그래도 회장님이시잖아요. 회장보다 아빠가 먼저야. 김도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은지야. 김도연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어지러워요, 갑자기 눈앞이. 은지가 쓰러지려는 순간 김도연이 안아 올렸습니다. 간호사. 의사 선생님. 김도연이 소리쳤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은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급히 검사를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쓰러진 겁니까? 일단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도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제 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앉으세요. 상담실에 앉자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급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김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백혈병이라고요? 네. 확진을 위해 골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치료는 가능합니까?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김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검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할 수 없습니다. 제 딸입니다. 어서 검사해 주세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골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김도연도 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백혈병인가요? 은지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아. 만약에 정말 백혈병이면 하준이는 어떡하죠?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 꼭 나을 거야. 아버지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김도연이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이었어요. 치료 방법은 항암화학요법과 골수 이식입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제 검사 결과는요? 김도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안타깝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25% 확률밖에 안 되거든요. 김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형제자매는 일치 확률이 높습니다. 김도연은 준호와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과는 이미 인연을 끊었습니다. 형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도연은 병실로 돌아와 한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준호랑 서연한테 연락해봐. 은지가 백혈병이래. 골수 기증 검사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시간 후 한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두 분 다 거절하셨습니다. 뭐? 준호 도련님은 사업이 바쁘다고 하셨고 서연 아가씨는 은지 씨랑 남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골수 기증하면 조건이 있다고요. 상속 포기 각서 무효화하고 재산 절반씩 나눠달라고. 이게 자식들이. 김도연이 휴대전화를 벽에 내던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아버지. 은지가 놀라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김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은지를 살리지. 그날 밤 김도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은지만은 살려주세요. 김도연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먼저 준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다 준호야.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냉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지 얘기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제발 골수 기증 검사 좀 받아줘. 은지가 죽을 수도 있어. 저 바쁩니다. 준호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붙잡았어요. 준호야, 제발 아버지가 이렇게 빈다. 김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식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창피한 거 상관없어. 제발 은지 좀 살려줘.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검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뭐든지 들어줄게. 상속 포기 각서 무효화하고 재산 절반 주세요. 그럼 검사 받겠습니다. 김도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각서부터 써주세요.
그럼 검사 받겠습니다. 준호가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썼어요. 상속 포기 무효화와 재산 절반 양도. 모두 적고 서명했습니다. 됐습니다. 병원 알려주시면 검사 받으러 가겠습니다. 준호가 각서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연은 다음으로 서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어요. 서연도 조건을 걸었고 김도연은 또 각서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돈이 최고죠.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틀 후 준호와 서연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골수 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은지야,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김도연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검사 받아줬어요? 응. 다 해결될 거야. 은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사흘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호자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도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형제자매인데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률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김도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골수은행에 등록해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운이 좋으면 몇 주, 나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빨리 기증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김도연은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떡하지, 은지를 어떻게 살리지? 그때 한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준호 도련님과 서연 아가씨께서 각서 이행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검사는 받았으니 약속 지키라고 하십니다. 김도연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일치도 안 됐는데? 그래도 검사는 받았으니 각서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김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지를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 못생겨졌죠? 은지가 거울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너 여전히 예뻐. 거짓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은지야,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걱정 마. 김도연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준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 곁을 지켰어요. 엄마, 빨리 나와서 같이 받아가요. 그래, 엄마 나으면 꼭 가자. 은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김도연은 골수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도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9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지만 딸 하나 살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3주째 되는 날 병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은지 씨 병실이 어디입니까? 누구시죠?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은지 씨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3년 전 제가 힘들 때 은지 씨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김도연이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은지 씨. 민재가 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민재 씨? 어떻게? 은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골수 기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해봐야죠. 은지 씨는 저한테 은인입니다.
민재는 그날 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도연은 민재가 누군지 은지에게 물었어요. 저 청년은 누구니? 3년 전에 학원에서 만났어요. 부모님 잃고 혼자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비랑 생활비를 좀 도와줬어요. 내가? 네. 남편 사망보험금 받았을 때 그 돈으로요. 많진 않지만 2천만 원 정도 도와줬어요. 김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도왔던 딸이 대견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됐대? 잘 되고 있대요.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연락 왔었어요.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기적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말입니까? 김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박민재 씨와 환자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이식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김도연은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민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은지 씨가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목숨을 구해주시다니. 은지 씨도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저 당시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은지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어요. 김도현과 하준이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나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엄마 강하잖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살았네요. 은지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은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 아니잖아. 김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전 지금. 그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그 보답을 받은 거지. 김도연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진짜 가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선행에 있다는 걸. 민재는 수술 후에도 자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은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하준이와도 놀아줬어요. 민재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은지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은지 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민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도연은 민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청년이야말로 진짜 자식 같다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달 후 은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김도연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은지야, 이거 봐. 김도연이 액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액자 안에는 구겨진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부산 반지하에서 은지가 건넸던 전세 보증금 봉투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내가 그때 나한테 준 봉투야. 아빠는 평생 이걸 잊지 못할 거야. 봉투 옆에는 쪽지도 함께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라고 적힌 그 쪽지였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은지야, 아빠는 내가 준 이 봉투가 평생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해. 900억보다 더 무거운 봉투야. 김도연이 액자를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됐어. 은지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지야.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도연이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할아버지, 요리 진짜 맛있어요. 하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요즘 요리 배우고 있거든. 정말이요? 대박. 가족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후 김도연은 한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준호랑 서연한테 각서 무효라고 전해.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서명하신 건데요. 상관없어. 골수 일치도 안 됐잖아. 조건 불이행이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은지한테 줄 거야.
그리고 민재한테도 10억 정도 증여할 생각이야. 생명의 은인이니까. 좋은 결정이십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에게 돈 대신 사랑을 물려주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석 달 후 은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 저 이제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 아직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네. 회사요? 응. 홍보팀 팀장으로.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버지, 전 경력도 없는데요. 괜찮아. 아빠가 가르쳐 줄게. 은지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좋아. 우리 딸 최고야. 6개월 후 은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이 됐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김도연은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어느 날 저녁 김도현과 은지는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는데 안 행복할 수가 없어. 저도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랑 매일 같이 일하고 하준이랑 저녁 먹고.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10년 전 일 정말 다 용서한 거야? 은지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땐 아버지 방식대로 사랑하신 거잖아요. 고맙다, 은지야. 아버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린 가족이에요. 김도연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년 후 김도연은 73살이 됐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회사에서 잘 일하고 있었고 하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민재도 종종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에서 승진해서 부장이 됐다고 했어요. 민재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김도연이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은지 씨 덕분이고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지. 어느 일요일 오후 김도연은 은지, 하준이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갈매기다. 하준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예쁘지? 네. 엄마, 사진 찍어요. 세 식구는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자와 딸을 양팔로 안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겨진 봉투와 사랑해요, 아빠 쪽지. 김도연은 액자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네, 아버지. 아빠는 이제 알아. 진짜 부자가 뭔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가르쳐줬어.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도 사랑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제일 큰 유산이에요. 김도연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3년 인생을 돌아봤어요. 돈을 벌기 위해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었죠. 가족, 사랑, 사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통해 다시 배웠으니까요. 고맙다, 은지야. 내가 아빠를 구해줬어. 김도연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은지가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액자 속 봉투가 조명 아래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900억보다 더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담은 그 봉투. 그것이 이 가족에게 남은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